말도 안 돼. 며느리가 도대체 왜? 아이고야, 나 죽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희. 올해 황합이 넘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5년 전 아들 현성이가 결혼한 일이었습니다. 장현성, 제 하나뿐인 아들.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해서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아이였죠. 대기업에 취직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명희라는 이름의 며느리였죠.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며느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사는 깍듯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명희예요. 짧고 간결한 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옆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명희가 좀 낯을 가려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와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저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은 어디로 할지, 예단은 어떻게 준비할지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만 전달받았죠. 직접 물어보면 네, 어머님, 혹은 아니요, 어머님 정도의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마치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했습니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고 와도 부엌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명희야, 이것 좀 도와줄래? 하고 부르면 네, 어머님 하고는 마지못해 일어나는 모습이 역력했죠. 제사상 차리는 법도 배우려 하지 않았고 전 부치는 것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인 제가 부담스러운가 싶어서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 아들 집에 놀러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며느리의 표정은 늘 굳어 있었고 차 한 잔 나오는 것도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쟁반을 내려놓고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 아들과 단둘이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일찍 일어나곤 했습니다. 엄마, 명희가 원래 좀 내성적이야. 이해해줘. 아들은 늘 그렇게 며느리를 감쌌지만 저는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며느리 자랑을 할 때면 더욱 서러웠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매주 전화해서 안부 묻는다. 우리 며느리는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야무지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며느리를 떠올리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왜 우리 며느리만 저렇게 차가울까?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고민하는 날이 많았죠.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는 잘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이 퇴근하면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꼭 좋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는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매주 찾아뵙고 반찬도 해다 드리고 아플 때는 병원도 모시고 다녔는데 세상이 변했다지만 이렇게까지 서먹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도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한테 뭐라 하면 꼰대 시어머니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고 저도 이제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아예 기대를 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명절 때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아들과 둘이 보내고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저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며 사는 거죠 뭐.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명희예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밝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죠.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쇼핑이라도 가실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만나자고 하다니. 쇼핑? 갑자기 웬일이니? 제가 되묻자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이제라도 어머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 아들한테 전화해보니 아들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명희가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 나한테도 엄마 잘해드려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해. 그렇게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만난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모시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아이고, 나이 먹어서 뭘. 난 괜찮아. 그다지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에이, 어머님이 어디가 나이 드셨다고 그래요. 어머님, 나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50 초반으로 볼걸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옷도 구경하고 화장품도 보고 점심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살갑게 굴었고 제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젊었을 때 어떤 스타일 좋아하셨어요? 어머님, 피부가 정말 좋으신데 뭐 특별히 바르시는 거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짧게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이 많고 밝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 영화 보러 가실래요? 어머님, 맛있는 레스토랑 발견했는데 같이 가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마치 딸과 함께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취향도 세심하게 기억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이런 스타일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때요? 하면서 옷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매운 음식 먹으러 가요.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런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핸드폰 요금제 가족 결합하면 할인이 많이 된대요. 제가 알아봤는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통장과 신분증을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마음이 예뻐서 선뜻 건네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머님, 요즘 온라인 쇼핑 편하신데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어머님 명의로 간편 결제 카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집에서도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이것저것 도와주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가입도 도와주고 사용법도 차근차근 알려주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웃으며 설명하는 며느리가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아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명희가 정말 많이 변했지. 나도 신기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이제라도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아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는구나 싶었죠. 동네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너무 잘해줘. 매주 만나자고 하고 쇼핑도 같이 가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것 봐, 때가 되니까 알아서 잘하네. 역시 기다리는 게 답이야. 친구들의 이런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때도 달라졌습니다. 추석 때는 미리 와서 전 부치는 것도 돕고 나물 무치는 것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진심으로 배우려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법도 꼼꼼히 메모하면서 들었고
다음엔 제가 다 차릴게요.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이래요. 같이 가실래요? 좋은 거 많이 나왔대요.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마침 할 일도 없어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 몇 시에 만날까? 제가 차 가지고 모시러 갈게요. 11시쯤 어때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정확히 11시에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참 단아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세요. 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는 너야말로 오늘 너무 화사하고 예뻐 보이는구나. 어머, 그래요. 어머님 뵈러 온다고 멋 좀 냈어요. 채 타자 며느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좋은 브랜드 세일한대요.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 많을 거예요. 백화점으로 가는 길에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지하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워 놓을게요. 거기가 한적해서 좋아요. 나중에 짐 실을 때도 편하고요. 별 생각 없이 그래, 네가 편한 대로 해. 하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릎은 어떠세요? 저번에 아프다고 하셔서 걱정됐어요. 백화점 지하 3층 주차장, 정말 구석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에 차도 별로 없고 조명도 어두운 곳이었죠. 여기 너무 구석 아니니? 제가 물으니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데가 차 문 열기도 편하고 좋아요. 옆차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백화점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토요일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었습니다. 어머님, 먼저 여성복층부터 가볼까요? 아니면 화장품 보실래요? 옷부터 보자. 요즘 입을 만한 게 없더라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여성복 매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이 색상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며느리가 베이지색 재킷을 들어 보였습니다. 확실히 며느리는 옷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제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이거랑 이 바지 매치하면 정말 우아하실 거예요. 이것저것 코디해주는 모습이 마치 전문 스타일리스트 같았습니다. 매장 직원도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따님이 어머니 정말 잘 모시네요. 보기 좋으세요. 며느리가 저희 어머니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것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달까요. 드디어 진짜 며느리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며느리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거울을 보니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쁘긴 하다만 이거 좀 비싸지 않니? 제가 가격표를 보며 망설이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옷 한 벌 있으면 오래 입잖아요. 아껴서 뭐 해요? 어머님, 이런 거 입으실 자격 충분하세요. 그렇게 매장을 돌아다니며 옷 3벌, 스카프 하나, 구두 한 켤레를 골랐습니다. 계산하려고 하니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살게. 네가 왜 사니?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제가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며느리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요. 네, 30분 뒤요.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사이 저는 계속 쇼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니 또 며느리가 들어왔다가 전화가 오자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엔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20분 가까이 밖에 있었죠. 돌아온 며느리의 표정이 약간 지쳐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니?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님. 갑자기 프로젝트 문제가 생겨서요.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처리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전화가 왔고 받을 때마다 먼 곳으로 가서 받는 것도 이상했죠. 게다가 한 번은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직 시간 있으니까 기다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사 상사한테 하는 말투는 아닌 것 같았는데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더 이상했습니다. 이번엔 화장품 매장에 있을 때였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안 돼. 조금만 더. 알았어. 짧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 향수 한번 맡아보세요. 정말 좋은 향이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느리가 받는 전화가 정말 회사 전화가 맞나? 왜 이렇게 자주 걸려오지? 그리고 왜 꼭 멀리 가서 받아야 하나?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다정하게 대해주니 의심하기도 미안했습니다. 그냥 정말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죠. 네 번째 전화가 왔을 때였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아예 어머님, 제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화장실은 핑계였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거의 30분 가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매장을 돌아다니며 기다렸죠. 돌아온 며느리는 약간 숨이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정말 회사 일이 그렇게 급하니? 주말인데도.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월요일까지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팀원들이 계속 연락하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가 전화 받을 때마다 목소리 톤이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평소엔 밝고 다정한 목소리인데 전화 받을 때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변했죠. 그리고 항상 알겠다. 기다려. 조금만 더. 이런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약속 시간을 조율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을 때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5번째였습니다. 며느리는 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걸.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초조함이 느껴졌거든요. 레스토랑 창밖으로 전화 받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손짓을 하며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 것 같았는데 가끔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을 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서서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죠. 돌아온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쇼핑 제안해놓고 계속 자리를 비워서. 괜찮아.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명희야,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요. 어머님이랑 있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려고요. 그러면서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플 정도였죠. 어머님, 우리 디저트 먹으러 가요. 여기 케이크가 정말 맛있대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액세서리 매장으로 갔죠. 며느리가 예쁜 브로치를 하나 골라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우아하세요. 평소에 하고 다니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 취향에 딱 맞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가격도 적당했고요.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그리고 이 카드 드릴게요. 아까 고르신 옷들 계산 아직 안 하셨죠? 제가 없는 동안
이걸로 계산해 놓으세요. 며느리가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검은색 카드였는데 놀랍게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복희. 분명 제 이름인데 제가 만든 기억이 없는 카드였죠. 이거 내 카드 아닌데. 제가 의아해하며 말하려는 순간 며느리는 이미 휙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명희야.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멀리 가버린 것 같았죠. 저는 카드를 들고 한참 쳐다봤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 맞는데 카드 디자인도 낯설고 은행 이름도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서서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일단 계산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고른 옷들이 꽤 많아서 들고 다니기 무거웠거든요.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서명해 주세요. 그 말에 좀 멈칫하다가 그냥 제 사인을 했습니다. 일단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카드는 맞았으니까요. 사유는 나중에 며느리가 돌아오면 물어볼 작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계산하는 직원이 VIP 고객님이시네요. 구매 금액의 5%가 적립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VIP라니, 제가 언제 이 카드로 VIP가 될 만큼 많이 썼다는 걸까요? 제가 쓴 기억은 전혀 없는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는 대체 뭐고 누가 만든 걸까?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거의 40분이 걸렸습니다. 돌아온 며느리는 평소보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계산은 다 하셨어요? 응, 했는데. 명희야, 이 카드 뭐니? 내가 만든 기억이 없는데. 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제가 카드를 들어보이며 물으니 며느리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저번에 어머님 통장이랑 신분증 받아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가족카드로 만들면 할인도 많이 되고 적립도 되거든요. 말씀 안 드렸나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가족카드라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 만들 수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말은 해줘야지. 아, 죄송해요. 어머님, 깜빡했어요. 그래도 어머님한테 청구서 간 적 없지 않아요. 제가 다 내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거야, 그렇겠지만 요즘 이런 거는 가족들도 조심하라고 하길래. 어머님, 정말 서운하네요. 저희가 겨우 그 정도 사이인가요? 이런 일로 어머님이 불편해 하실 줄 몰랐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여전히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서운한 기색을 내면서 인상을 구기더군요. 그동안 쭉 잘 지내오던 사이가 이번 일을 계기로 혹시나 다시 틀어질까 겁이 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으려고 하니 며느리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 많이 온대요.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 전화를 대신 끊어버렸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빨라서 저는 어리둥절했죠. 괜찮아, 받아볼게. 하기도 전에 이미 끊어버린 겁니다. 쇼핑을 계속하던 중 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현성이 이름이 화면에 떴죠. 며느리가 옆에 있었지만 이번엔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 현성 오빠 전화네요. 받으세요 하고 말했죠. 하지만 그 표정이 약간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백화점인데 명희랑 쇼핑 중이야. 왜 그러니? 엄마, 방금 은행에서 연락 왔어. 엄마, 명의로 누가 카드 여러 개 만들고 계좌에서 3천만 원 빼가려다가 이상거래로 걸렸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천만 원, 카드 여러 개.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은행 CCTV 확인해 보니까 명희랑 어떤 남자가 엄마 도장이랑 신분증 위조해서 카드 만들었대.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 엄마, 혹시 명희랑 같이 있어? 아들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응. 제가 더듬거리며 대답하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명희가 범인이야. 빨리 도망쳐. 경찰이 가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엄마, 제발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 며느리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현성 오빠가 뭐라고 해요? 며느리가 다가오려고 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전화를 든 채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명희가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려고 할 거야. 절대 가지 마. 정문으로 나와. 사람 많은 곳으로 가. 아들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지하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웠는지, 왜 계속 전화를 받으며 시간을 확인했는지, 왜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는지. 며느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다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표시를 따라 달렸고 비상계단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계단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따라온 것 같았죠. 비상계단을 뛰어 내려가면서도 전화는 끊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만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엄마, 괜찮아. 어디야? 비상계단. 뛰어가는 중. 숨이 차서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뛰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엄마, 잘하고 있어. 계속 뛰어. 멈추지 마. 아들이 격려했습니다. 현성아, 대체 무슨 일이야? 명희가 왜?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명희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 결혼도 사기야. 시부모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전문 사기단이래.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따라오는 발소리. 어머님, 위험해요. 거기 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엄마, 명희 목소리 들려. 응, 따라오고 있어. 절대 멈추지 마. 그리고 엄마, 중요한 거 알려줄게.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명희가 엄마 명의로 카드 4개나 만들었대.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대출 실행하려고 했다가 걸린 거야. 3시. 지금이 2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계속 시간을 확인했던 거구나. 5층, 4층, 3층. 숫자가 줄어들수록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죠. 만약 1층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면, 아들이 말했던 어떤 남자가 있다면. 현성아, 은행 CCTV에 찍힌 남자가 누구야? 몰라. 경찰이 확인 중이래. 아마 공범인 것 같아.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서세요.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저는 그 설명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뛰었죠. 나이 때문에 무릎이 아팠지만 지금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경찰이 백화점 정문에 도착했대. 1층으로 나오면 바로 보일 거야. 아들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2층, 1층. 마지막 계단을 뛰어 내려가려는 순간 1층 비상계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죠. 김복희 씨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것으로 봐서 분명 며느리의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며느리가, 아래에서는 이 남자가. 완전히 갇힌 셈이었죠.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지만 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며느님이 기다리십니다. 같이 가시죠.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었을까요? 저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당황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는 옆 통로로 뛰었습니다. 2층 비상계단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죠. 다행히 복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쇼핑하는 손님들, 매장 직원들. 저는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직원이 다가와서 손님,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죠. 저 사람들이 날 잡으려고 해요. 뒤를 돌아보니 남자는 사라졌고 며느리만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현성아, 나 2층 매장이야. 사람들 많은 곳으로 나왔어. 잘했어, 엄마. 계속 사람 많은 곳에 있어. 경찰이 올라가고 있대.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도망치거나 당황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해 보였죠.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들으세요. 오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제가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은행 일은 제가 어머님 부탁으로 처리한 거고 저 사람은 정말 제 친구예요. 어머님 모시려고 왔던 거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 하지만 며느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표정이었죠. 거짓말하지 마. 현성이가 다 알려줬어. 네가 내 명의로 카드 만들고 돈 빼가려 했다고. 제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설마 치매가 오신 건 아니죠?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하셔서 설마 했는데. 그 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치매라니요. 며느리는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무에도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꾸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셔서. 가족으로서 정말 걱정돼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치매인가? 아니야, 저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의견이 분분했죠. 저는 억울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5년 동안 어머님 모셨잖아요. 이젠 제 얼굴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때 제 전화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소리 질러. 크게. 아들의 말대로 저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해요. 그 순간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여자 사기꾼이에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데. 보안 요원들도 헷갈려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때 검은 옷의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저 명희 친구잖아요. 남자가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죠. 어머님,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어요. 아무래도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너희들이 뭘 계획했는지 다 알아.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경찰관 4명이 뛰어나왔습니다. 김복희 씨. 한 경찰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저예요. 살려주세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경찰관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며느리와 남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죠. 며느리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경찰관들이 더 빨랐습니다. 거기 서! 움직이지 마! 한 경찰관이 며느리를 붙잡았고 다른 경찰관들이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놓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곧바로 수갑이 채워졌죠.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는데 한 경찰관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 부를까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은행 CCTV,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제 명의로 만들어진 카드들. 모든 것이 며느리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죠. 경찰서에 도착하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현성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던 마음, 배신감, 안도감이 뒤섞여서 펑펑 울었죠. 현성아, 명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는 별도로 조사를 받았고 저도 피해자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김복희 씨, 언제부터 이상한 점을 느끼셨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잘해줬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의 연인이었고 둘은 전문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시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수법을 써왔다는 거죠. 이미 다른 피해자가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한 분은 5천만 원을 잃었고 다른 분은 집문서까지 넘길 뻔했다고 합니다. 이 조직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결혼으로 가족이 된 다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신뢰를 쌓아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하죠. 할머니 경우엔 다행히 은행에서 이상거래를 감지해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이름은 이명희가 아니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이었고 나이도 속였습니다. 32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37살이었죠. 결혼 경력도 4번이나 있었는데 모두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수법은 늘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차갑게 대하다가 갑자기 잘해주면서 경계를 풀게 만드는 거죠. 혹시 통장과 신분증을 받은 날 기억나세요? 형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핸드폰 요금 할인해준다고. 아마 그때 도장도 같이 받았을 겁니다. 그걸로 카드를 만든 거예요. 신분증은 정교하게 위조했고요. 은행 직원도 속을 정도였으니까요. 며느리와 공모한 남자는 최진호였습니다. 전과자였죠. 사기와 절도로 여러 번 감옥을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이번엔 더 큰 건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김복희 씨를 납치해서 더 큰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님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친절, 다정함, 배려.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며느리가 저한테 딱딱하게 굴었던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탈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가진 재산이 있자 어떻게든 그 재산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도 진심인 부분도 있었겠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물으니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요. 목적만 있을 뿐이죠. 아들은 자책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명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나도 속았잖아. 정말 며느리가 변한 줄 알았어. 우리 모두가 속은 거였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그만큼 완벽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최대한 회수해야 했고 이혼 절차도 밟아야 했죠.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피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 300만 원 정도고 대출은 실행 전에 막혔으니까요. 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가 앉았던 소파, 함께 마셨던 찻잔들, 그녀가 선물했다던 화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분을 들어 올리니 무언가 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죠. 이게 뭐야? 아들에게 보여주니 아들도 놀랐습니다. 엄마, 집을 도청했네. 아마 엄마의 일상을 파악하려고 했나봐. 경찰에 신고하니 곧 와서 집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녹음기가 2개 더 발견되었고 심지어 제 핸드폰에도 추적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 위치를 항상 알고 있었구나. 섬뜩했습니다. 며느리가 찍은 사진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제 통장 사진, 인감도장 사진, 신분증 사진, 심지어 제가 잠든 사이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고 했을까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마 더 큰 사기를 위한 준비였을 겁니다. 생명보험이나 대출 서류에 필요했겠죠. 며느리의 짐을 정리하다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제 일상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화요일마다 병원, 친구들과 모임은 목요일 오후. 제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고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거죠. 중혼이니까요. 그럼 지난 5년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네요. 허탈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며느리는 일부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카드는 시어머니가 만들어도 된다고 했어요. 편하게 쓰라고 하셨는데. 뻔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동의했다는 서류가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모르는 사이 위조된 거였지만요. 그 남자 최진호는 더 큰 여죄가 드러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고 수배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상습범입니다. 여러 여자와 팀을 이뤄 활동했어요. 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이런 식으로 10년 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차단했지만 이미 현금 서비스로 인출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김복희 씨 명의로 대출 신청이 여러 건 있었는데 모두 차단했습니다. 총 1억 원 정도였어요. 1억. 아찔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복희님, 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뭐라고요? 전 가입한 적 없는데. 수익자가 며느리로 되어 있고 보험금이 5억 원입니다. 5억.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제 목숨이었던 거죠.
보험 가입일이 넉 달 전이네요. 그때부터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려던 것도 아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 아들이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은행에서 연락 안 왔으면. 저도 울었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제 목숨을 노린 범죄였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 법정에서 며느리를 다시 보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얼굴에서 가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무표정한 얼굴. 그게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옆에 앉은 최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가끔 눈을 들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었습니다. 젊은 여검사였는데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문서 위조, 인감 위조, 납치 미수, 살인 예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 예비. 그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은 피해자의 아들과 혼인 관계를 가장하여 신뢰를 쌓은 후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카드 신청서, 은행 CCTV 화면,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휴대폰 메시지들. 큰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띄워질 때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보험 가입 완료, 6개월 후 실행, 병원 기록 확인함, 심장약 복용 중, 지하 주차장, 사각지대 확인. 제 개인 정보를 이렇게 세세하게 조사했다는 게 소름 끼쳤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50대 남자 변호사였는데 능글맞은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려 했고 카드는 동의해 만든 것입니다. 납치나 살인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메시지들은 문맥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시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최진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이 모든 것을 증명했죠. 오늘 오후 3시 지하 주차장, 차 준비됐음, 조용히 처리하자, 사고로 위장 가능한가, 계단에서 미는 건 어때? 이런 메시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갈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날 아들이 전화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증인으로 나선 은행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30대 여직원이었는데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상거래 패턴이 명백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카드로 최대 한도까지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 했고 대출도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패턴이었죠. 저희 은행 AI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즉시 차단했습니다.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저를 구한 거였습니다. 그녀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같은 시간에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거래가 시도됐다는 점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공범이 여러 명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보험조사관도 증언했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수십 년 경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서류를 보면 피보험자인 할머니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 명백합니다. 필적 감정 결과
며느리가 대신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도 의심스러웠죠. 나이 많은 여성에게 5억 원 보험은 정상적인 심사로는 불가능합니다. 서류가 조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보험 약관에 사고사 특약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이 2배가 됩니다. 명백히 살인을 염두에 둔 거죠. 다른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70대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똑같이 이명희에게 당한 분이었죠. 평생 모은 3억이란 큰 돈을 다 잃었다고 하시더구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60대 여성은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어요. 결혼식 사진도 다 조작이었고 남편 유산 5천만 원을 다 빼앗겼어요. 며느리가 직접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나중엔 정이 들었어요.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잠깐 실수를.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에 일말의 후회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거듭 얘기하지만 카드는 어머님이 만들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단지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이것이 실수입니까? 계획적 범죄 아닙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검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피고인은 왜 피해자를 지하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가려 했습니까? 왜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며느리는 변호사를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변호사도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여자, 사형시켜야 해. 최진호는 더 비겁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렸죠. 저는 그저 친구 부탁으로 차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다른 계획은 몰랐어요. 박수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온다고 해서 기다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전과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상습 사기범이 모르고 했을 리 없었습니다. 검사가 그의 범죄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1년,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사기죄로 징역 2년. 피고인은 범죄로 생계를 유지해온 전문 범죄자입니다. 제가 증언대에 섰을 때는 떨렸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판사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차가운 며느리였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명절에도 안 왔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변했습니다. 너무 잘해줘서 정말 마음을 연 줄 알았어요. 말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의 서먹함,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그날의 공포. 말하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계속 이상한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낯선 카드를 주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카드인데 제가 만든 적이 없는 거였죠. 그때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지금 당장 도망쳐라고. 그 순간을 떠올리니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며느리가 쫓아왔어요. 그리고 1층에는 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최진호를 가리키자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배신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죽이려 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 모든 게 저를 죽이기 위한 준비였다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판사님도 검사님도 심지어 일부 방청객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법정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박수진
사기 및 살인 예비 등으로 징역 7년. 최진호, 상습 사기 및 살인 예비 방조로 징역 3년.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에 실망했지만 변호사님이 위로했습니다. 미수에 그쳤고 초범 고려한 거예요. 하지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7년이라. 제가 겪은 공포와 배신감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감옥에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죠.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가 호송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죠.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스러운 듯한 표정이었죠. 마치 왜 내 계획을 망쳤느냐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그녀가 출소하면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서지 않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며느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버렸죠. 사진, 선물, 심지어 그녀가 앉았던 방석까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어버이날에 받은 카네이션과 함께 찍은 사진, 가족 외식 때 찍은 사진. 모두 거짓이었다니 사진을 찢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던 시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에 뒤돌아보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웃들이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은행에서 막아줘서 천만 다행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은행에서 이상거래를 감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죠. 옆집 김씨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희씨, 정말 천운이었어요. 하늘이 도우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힘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형사님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죠. 김복희 씨, 마음의 준비하세요. 생각보다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형사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이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피해자가 12명이나 됩니다. 총 피해액은 10억이 넘어요. 저는 그나마 피해가 적은 편이었던 거죠. 어떤 분은 집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70대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 3억을 모두 잃었고 60대 할머니는 남편 유산으로 받은 5천만 원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자식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시부모를 노리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님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을 믿으니까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잘해주면 경계를 풀기 쉽죠. 그리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속이기 쉽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자식에 대한 믿음을 이용한 범죄라니. 게다가 이런 분들은 체면 때문에 신고도 잘 안 하세요. 며느리나 사위한테 속았다는 게 창피해서요. 형사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김복희 씨처럼 용기 있게 신고하는 분이 드물어요. 수사 자료를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만나기 전에도 2번이나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더군요. 부산에서 1번, 대구에서 1번.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여죄까지 다 밝혀진 거죠. 이 여자는 전문가예요. 연기도 완벽하고 서류 위조도 능숙하고 보통 사기꾼이 아닙니다. 아들이 이혼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애초에 중혼이었으니
무효였지만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했죠.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내가 잘 살펴볼게. 아들의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게 된 거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결혼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한순간에 없던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며느리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최진호와 함께 여행도 다녀왔더군요. 제 돈으로요. 이 모든 게 사기 자금으로 쓰인 거네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 특급 호텔 1박에 50만 원, 강남 오마카세 한 끼에 30만 원, 명품 매장에서 200만 원짜리 가방. 제가 평생 아껴 쓰며 모은 돈을 그들은 이렇게 흥청망청 썼던 겁니다. 통장 내역을 보면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변호사님과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피해액은 800만 원 정도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인예비 혐의가 인정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돈이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사기로 번 돈은 이미 다 써버렸을 테니까요. 설령 판결이 나와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니까요. 변호사님의 현실적인 조언이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기록이라도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치르게 하고 싶었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며느리의 가면, 시부모 노린, 엽기 범죄라는 제목으로요. 제 사연이 알려지자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덕분에 저도 신고할 용기가 생겼어요. 어떤 할머니는 전화로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속아서 5천만 원을 잃었는데 창피해서 신고도 못했어요. 기사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도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사는 삶도 나름 평화롭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죠. 현성이는 더 자주 집에 와서 제 안부를 확인하고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처음엔 과보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주 연락했지만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배려합니다.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들이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가 해주는 거면 뭐든 좋아. 소박하지만 진실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쇼핑이나 고급 레스토랑보다 아들과 함께 먹는 집밥이 더 행복합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계란 지지는 소리,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모습. 이런 평범한 풍경들이 제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은행에서는 제 계좌에 특별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할머니처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본인과 가족에게 연락이 갑니다. 고마운 일이었죠.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든든합니다. 큰돈을 이체할 때마다 확인 전화가 오고 새로운 카드를 만들려면 본인이 직접 와야 하고 인터넷 뱅킹도 2중 3중으로 확인합니다. 이제는 금융거래를 할 때도 더 신중해졌습니다. 항상 아들과 상의하고 모르는 건 꼭 확인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그래도 복희는 운이 좋았어. 다들 조심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가졌죠. 한 친구는 자기 며느리도 의심스럽다며 농담을 했지만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 후로 우리 모임에서는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전화 받은 사람 없어? 혹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지는 않았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 거죠. 경찰에서 감사장을 보내왔습니다. 제 신고로 큰 사기 조직을 검거했다면서요. 할머니의 용기 있는 신고가 다른 피해를 막았습니다. 뿌듯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제가 용기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감사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볼 때마다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경계심을 놓지 않기 위해서요.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가족 사칭 사기, 노인 대상 범죄.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던 공포,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피해자들을 보면 마치 제 이야기 같아서 채널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끝까지 봅니다. 저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며느리가 썼던 방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아들이 다시 결혼할 수도 있으니 놔두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아직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가끔 그 방문을 열어보면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던 모습, 침대에 누워 전화하던 모습.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5년 동안 그렇게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죠. 이제는 누군가 갑자기 친절을 베풀면 의심부터 합니다.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험해졌으니까요. 시장에서 친절하게 덤을 주시는 아주머니께도, 길에서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도 경계심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한 사람이 더 많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들처럼, 저를 도와준 경찰관들처럼, 은행 직원들처럼. 그들이 있었기에 제가 살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백화점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비상계단 표시를 보면 심장이 빨리 뛰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긴장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완전히 잊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공황 발작이 와서 급히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해 주었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 고만 반복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엔 창피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권해서 다니기 시작했죠. 엄마,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거야. 부끄러운 거 아니야. 상담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고 천천히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깊게 숨 쉬는 법, 불안할 때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법.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목숨을 건졌고 큰 재산 피해도 막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현성이가 그때 재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은행에서 연락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안도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새들의 지저귐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장에 가고 친구들과 수다를 떱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조심하며 살겠지만 두려움에 갇혀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니까요.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보다 강한 김복희입니다.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